월요일부터 이제 굉장히 힘든 시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하루를 좀 쉬고 왔고, 그때 미국 증시가 급락을 좀 했었잖아요. 물론 그 다음 날에는 약간 만회한 듯한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우리는 휴장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을 피할 수는 없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장 초반에 그래도 이제 회복을 좀 시도하다가 힘이 좀 빠진 게 조금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시장을 흔드는 것은 여전히 펀더멘털보다는 센티멘털 플러스 수급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센티멘탈과 수급이 언제 들어오냐에 따라서 시장이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죠. 오늘도 다각도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 특히 우리는 이제 3일을 쉬었다가 왔기 때문에 이슈도 조금 더 쌓여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 토, 일 나왔던 이슈를 좀 종합해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한번 추려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단 뭐 아셨겠지만 그 중국의 키미3라는 모델, 오픈 AI와 엔스로픽의 성능에 근접하다. 근데 제가 물음표를 해놨어요. 근접? 이렇게 해놨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단순하게는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로 제가 비유를 한번 드렸어요. 그래픽 카드가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정말 수백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게임을 돌릴 때는 어떤 그래픽 카드가 더 좋고, 어떤 게임을 돌릴 때는 다른 그래픽 카드가 좀 더 좋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쓰는 용도에 따라서 정확한 그래픽 카드를 써서 이제 게임을 한다는 게 최적화를 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제가 AI 가속기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표준적으로 성능을 점검하는 지표나 방법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거기서 뭔가 이제 최상위권의 그런 AI 그 LLM과 뭐 비슷한 성능을 냈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비슷하다, 높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앞으로에 대한 검증 과정도 충분히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100번 양보해서 중국이 요즘에 이제 AI에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일부 오픈 AI나 엔스로픽을 넘어서는 LLM을 만드는 것도 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이슈에 왜 메모리 업체가 급락을 해야 되는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사실상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 딥시크 사태 때 급락했다가 반등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랑도 좀 달라요. 왜 다르냐? 딥시크 때는 진짜 싸게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뒤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 이거 생각보다 비용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이런 기사들이 후속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때 딥시크 쇼크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저렴하게 만들었대. 이런 그 각인 효과가 생기다 보니까 후속적으로 이거 생각보다는 들어가는데 많이 돈을 썼는데? 라는 후속 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전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키미 K3 같은 경우에는 딥시크만큼 저렴하게 만든 것도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오픈 AI와 비슷한 만큼의 이제 돈을 써서 만들었다, 이런 기사들도 나와요. 그래서 중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싸게 만드는 건 아니다. 중국도 돈을 집중시키는 분야는 집중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의 AI가 발전한다는 게 국내 반도체 수요의 위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제 LLM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메모리를 더 많이 써서 더 가성비 있는 제품들을 많이 뽑아낼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은 이제 메모리 공급사로 하이퍼스케일러를 주로 생각을 하잖아요. 메타라든지 구글, 아마존, 오라클 뭐 이런 업체들인데, 이런 업체들만 AI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지금 AI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은 업체는 줄을 섰어요. 근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제 메모리나 이런 가속기를 싹 쓸어가고 가격 자체도 너무너무 높다 보니까 엄두를 못 내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굉장히 저가 모델을 가지고 엄청난 성능을 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정말 지겹게 들었었던 제번스의 역설처럼 결국은 메모리 수요를 좀 더 촉진시키면 촉진시켰지 궁극적으로 줄일 요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막말로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뭐 어떤 업체가 굉장히 이제 가성비 좋은 그 LN을 만들었어요. 메모리를 10분의 1로만 써도 돼요. 그래서 그 업체가 메모리를 덜 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업체에게 갈 메모리가 남아서 폐기 처분이 돼야 될까요? 아니죠. 그 메모리는 다른 업체가 바로 사갑니다. 그래서 이 논리는 어차피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급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센티멘털을 악화시킬 악재에 시장이 계속 휘둘리는 것이고, 일단 시장이 급락을 하면 이유가 뒤에 붙는 거잖아요.
만약에 오늘 시장이 반등을 했으면 이 키미스를 관련된 이슈가 또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겠죠. 아니면 반대로 중국이 이렇게 가성비 좋은 걸 하네? 그럼 메모리 시장이 오히려 성장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주가가 급락하는 데 따른 이유 붙이기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죠.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더 영향을 미치는 게 유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에 대한 이제 그 마찰. 지금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9일째 지속하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그 미군 사망 이슈가 나왔어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걸 보면서 이게 또 쉽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저는 유가가 이제 다시 90불, 100불까지 안 갈 거라고 보지만 현재 한 83불, 4불까지는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죠. 70대 초반까지 급락했다가 83불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저점 대비 한 15에서 20%는 갑자기 크게 뛴 거니까. 예전처럼 막 100불, 110불 이렇게는 안 가더라도 여기서 우상향 추세가 지속되면 분명히 인플레이션 리스크, 금리 인상 리스크 다시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이제 잘 알고 계신 바대로 하이퍼스케일러의 프리캐시 플로우가 많이 떨어져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 유상증자 아니면 회사채거든요. 투자를 더 하려면요. 근데 이제 유증은 주주 반발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회사채가 조금 더 수월한 선택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의 금리가 오른다고 한다면 회사채 발행하는 금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메모리 업체에도 좋지 않은 소식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또 제가 속보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란 쪽에서 이제 뭐 회담 가능성 또 열려 있다. 또 이런 언급이 살짝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기 전까지 보면 빅2가 약간 이제 넥스트에서 밑꼬리를 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데 그것과 살짝 연관이 있는지 아니면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가는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유가가 안정되는지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유가는 센티멘털 요인이 아니에요. 펀더멘털이에요.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분명히 어느 정도의 타격은 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휘둘리는 이슈가 아니라 꼭 체크해야 되는 이슈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TSMC는 미국에 397조 원의 투자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분위기가 불안하다라고 생각했다면 TSMC가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생각은 계속해서 들죠. 그래서 TSMC 자체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대규모의 투자를 꾸준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특정 섹터를 보는 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제가 그냥 간단히 적어봤는데 해운주, 사료주, 정유주 이거는 다 결국은 호르무즈랑 좀 관련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정유주는 유가 상승, 재고 차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정제 마진. 정제 마진이 요즘에 되게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정유주가 1분기 실적이 뭐 말도 안 되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적이 나왔고요. 2분기는 1분기만큼 좋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는 유가가 폭등하면서 재고 차익도 극대화됐고 정제 마진도 되게 비싼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폭발하면서 엄청나게 좋은 실적이 나왔고요. 2분기는 1분기보다는 유가 영향이 적습니다. 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재고 차익 부분은 이제 크게 기대하기가 어려운데 정제 마진이 1분기보다 2분기에 훨씬 올라갔어요. 지금 시장이 너무 망가져 있어서 모멘텀이 좋아도 올라가지 않고 올라가려고 하다가도 윗꼬리를 달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데 어차피 무너지는 시장에서 이런 종목을 체크해 놔야 시장이 정상화가 될 때 공략할 수 있는 건 맞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멘텀은 너무 좋지만 시장 때문에 막 눌려있는 이런 종목군들은 정상화 될 때 조금 이제 치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지 않나.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오시아홀딩스를 포함한 신재생 관련주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천당제약과 삼익제약, JW 신약이 강했고요. 삼천당제약은 앞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내일 코오롱 티슈진이 아마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제약바이오주가 지수적으로 좀 버텨주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주요 이슈들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1, 2번 이슈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김용범 실장 측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패는 어렵다. 뭐 이거는 예상할 수 있었어요. 사실 상패를 하기엔 조금 어려웠겠죠. 그리고 예수금을 올리고 교육 시간을 늘리고 그다음에 주수를 늘리고 현금 100%를 활용하게 하고 근데 이것조차도 이제 뭐 다음 달 돼야지 적용이 되고 그래서 효과는 조금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중론이긴 하고 저도 좀 그렇게 보는 게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레버리지 투자를 좀 어렵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입장벽을 높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예를 들어서
기존의 레버리지로 손실을 보신 분들은 보통 그 상품으로 복구를 하려고 하지 그거를 손절하고 다른 상품으로 복구하려고 하는 비율은 더 떨어집니다. 상대적으로요. 그러면 결국 레버리지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였을 때 그 높아진 조건을 가지고 레버리지로 어떻게 복구할까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다른 것들에 대한 손절을 불러오고 레버리지로의 다시의 집중을 불러올 수도 있는 이런 역효과도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재 정책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좀 효과를 뭐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만 이번에 이런 그 레버리지 규제 정책이 나오면서 가능성은 열어놨죠. 그러니까 이 정책을 우리가 시행하면서 잘 안 먹히면 다른 거 좀 더 생각해 볼게. 그게 어떤 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면 레버리지 배수 1.5배 조정 이런 것도 얘기가 살짝 나왔어요. 근데 그 부분도 부인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추가적인 조치를 내놔서라도 잡겠다. 이런 기조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더 지켜볼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자, 최태원 회장이 다음 달에 SK하이닉스 주가는 모르지만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 갖고 있는 게 낫다. 나을 것으로 본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반도체 수요는 최소 50% 이상 증가하고 지금 반도체 가격이 비정상적이라고 했어요. 그렇긴 하죠. 영업이익률이 막 75%, 80%씩 나오면 제가 예전에 한 2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거의 뭐 도둑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과도한 이익이고. 근데 최태원 회장이 그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공급이 너무 부족하니까 때려 박아서라도 공급을 늘려야 된다. 그래도 부족하다. 네, 이런 언급들. 그리고 하이닉스 그냥 가지고 있어라. 네, 이런 언급들. 네, 그런 것들이 오늘 초반에는 또 살짝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업황에 대한 자신감을 최태원 회장 측이 좀 밝혔다. 네, 이 부분이고요. 그 DS증권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2035년까지 공급보다 수요가 높다. 그러니까 향후 10년까지는 공급 과잉이 없다. 네, 현재로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도 이거에 동의는 하거든요. 근데 시장이 이제 P에서 Q로 넘어간다는 걸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가격으로 인한 랠리는 사실상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가격을 많이 못 높일 거고 아니면 나중에 역으로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요가 줄어드냐, 부족해지냐, 그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LLM을 돌리려면 그 LLM을 저장하는 그 장치, 예를 들면 우리가 PC라고 했을 때 윈도우를 깔면 그 윈도우가 먹는 기본적인 용량, 그것 또한 메모리다. AI 데이터 센터 안에서 가동되는 LLM, 그걸 기본적으로 저장하는 것 또한 메모리. 앞으로 성능이 좋아지면 메모리를 점점 더 많이 먹으면 먹었지 적게 먹을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말씀드리기에 적합한 건 아닌데 터보컨트라는 걸 한번 보면 예전에 6분의 1 정도 뭐 줄일 수 있다 메모리를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주 혁신적인 기술이 아니고요. 알집 같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압축을 하자 압축하면 용량이 좀 줄어들어요. 용량이 줄어드는데 그게 온전히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살짝 깨트리면서 줄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압축을 풀 때 이제 정상화를 시키는 거고 이 터보컨트도 아주 쉽게 그냥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굉장히 좋은 고해상도의 TV를 보고 있었는데 해상도를 조금 떨어뜨리는 겁니다. 해상도를요. 그래도 TV 보는데 지장은 없으니까요. 그죠? 대신 화질이 좀 떨어진 건 팩트죠. 근데 그걸 가지고 TV 용량이 떨어졌어요 라고 주장한다는 건 조금 애매하지 않나요? 정말 용량을 줄인다는 진성의 그 용량 감축은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용량을 줄일 수 있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때 진성 용량 감축이 맞아요. 근데 예전에 나왔던 구글의 터보컨트는 실제로 품질을 떨어뜨려서 용량을 줄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메모리 절감으로 보기에는 살짝 어렵지 않나. 앞으로는 또 어떤 기술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메모리 절감 기술을 보면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기술은 없었습니다. 그걸 진짜로 메모리 수요 감소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 네, 분명히 과대 해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요 이슈들은 뭐 간단히만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과거 산업별 혁신 투자 사이클인데 예전에 운하열풍, 철도영풍, 닷컴붐, 광란의 20년대 막 이렇게 해놨어요. AI 붐에서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제 투자 사이클이 좀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AI 관련 기업의 CDS 프리미엄은 트리플 B 투자 증급 회자채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요. 채권 시장이 AI 투자 위험을 점차 가격에 반영하는 모습이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부각되지 않는 것은 금리가 낮은 수준일 때는 딱히 부각이 안 됩니다.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때 이게 좀 부각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가 정말 코앞입니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되게 멀리 느껴졌는데 시간이 빨라요, 그죠? 네, 그런 만큼 금리 인상을 용인하기가 사실 좀 어려울 것이다. 케빈 허쉬가 상당히 매파적이기는 한데 금리 관련된 이제 입장 표명을 잘 안 하죠. 상당히 베일에 좀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파틱하긴 한데, 그래서 금리 인상을 사실상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시장의 전망들이 이런 부분들의 발목을 조금 묶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키미3나 뭐 메모리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뭐 중국에서도 또 뭐 키미3를 또 육박하는 뭐 그런 것도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보다는 매크로적인 환경, 금리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은 다 잘 나왔습니다. 뭐 다 잘 나왔죠. TSMC, ASML 안 나올 이유가 없다. 이번 달 말에 빅테크 실적이 엄청나게 많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 기대 안 되는 종목은 하나도 없다. 근데 저는 이제 실적으로 올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는 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이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이거 실적 좋으니까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다만 저는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는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기 실적 기대감이 너무 높았고 물론 그 높아진 기대치조차도 뛰어넘었지만 시장은 그거에 만족하지를 못했죠, 사실은. 주가적으로는 세론처럼 나오긴 했으니까요. 근데 SK하이닉스는 상황이 반대죠. 삼성전자는 컨센이 계속 올라가는 상태에서 꽝 좋은 실적을 냈고 SK하이닉스는 지금 60조 원 중반에서 60조 원 초반까지 내려온 상태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50조 원대 영업이익만 피하면 될 것 같아요. 60조 원대, 그러니까 60조 원 초반대 컨센서스 충족이나 아니면 컨센을 좀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런 우려감을 지울 만한 어떻게 보면 약간 불안감이 확인된 데 따른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물론 저는 그 전에는 반등이 나오겠다고 생각해요. 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아직 좀 남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때까지도 반등을 하지 못한다면 하이닉스의 실발이 조금 반등의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60조 원도 안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럼 지금 낮아진 컨센서스를 충족시키거나 아니면 그 이상은 나올 거라고 현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TSMC와 ASML은 한국 시장에서 뭐 첨단 패키징, 서버 수요, 그다음에 증설, 공급 과잉 신호보다 수요 충족을 위한 투자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TSMC보다 ASML 실적이 저는 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노광 장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의 그 앞으로의 업황을 미리 알고 발주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ASML의 실적이 좋다는 거는 그 반도체 업체들이 앞으로의 반도체 전망도 매우 좋게 보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특히 ASML에서는 의미 있는 말을 했죠. 지금 장기 공급 계약이 일반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노광 장비에 대한 매출 가시성도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노광 장비도 내년에 몇 대 팔릴지, 내후년에 몇 대 팔릴지 예측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예측 가시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빅테크들이 이제 메모리 업체와 LTA 계약을 확대하고 있다라고도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전에 말씀드린 대로 ASML의 노광 장비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한 대에 4천억, 5천억. 한 대에 4천억, 5천억. 말도 안 되게 비싸죠. 크기도 어마어마하다. 대형 버스 한 대 크기다. 근데 그런 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한 장비가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미세 회로를 그리는데 필수 장비라는 거죠. 정말 어떤 기술이 참 들어있는 건지 상상할 수도 없는 정도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하이나 장비라고 해서 좀 새롭게 나온 장비, 그건 5천억 넘을 거라고 추정하거든요. 한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엄청나게 비싼 장비입니다. 근데 중국은 요거를 이제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힘들었고, 어쨌든 ASML의 실적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거시적으로 중요한 변수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실적이에요, 실적. 알파벳, 테슬라, IBM,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 다음에 인텔, 버라이즌, 기타 등등. 국내도 되게 많죠. LG디플, 제주은행, 삼바, 삼성중공,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등등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무더기로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빅테크의 실적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SK하이닉스의 실적, 그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공시 기준으로는 29일 발표 예정이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입니다. 그 전에 저는 시장이 반등할 거라고 봐요. 네, 보지만 반등하지 못한다면 SK하이닉스가 거의 막판에 이제 반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기대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키미 K3 쇼크를 이틀 만에 중국 세계 최고 수준 AI 또 내놓는다. 알리바바의 Q1 3.8 출시 예고. 그래서 중국도 AI 기술이 참 대단하긴 합니다. 그래서 알리바바의 Q1 3.8이 뭐 어떤 그 is coming soon이라고 돼 있죠. 오픈 웨이트. 그래서 공개 모델로 만들면서 폐쇄 모델의 성능을 좀 뛰어넘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중국은 이게 폐쇄적인 AI 모델이 옳지 않다. 공개 모델로 해서 뭐 전체적으로 좀 붐업을 시켜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AI 패권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근데 양측 다 어차피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AGI, 그러니까 일반 인공지능을 향한 끝없는 무한 경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반 인공지능을 먼저 도달하는 기업이나 나라가 모든 이익을 독식할 것이다 라는 게 그동안 AI 업계에 퍼져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고, 저도 뭐 물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그런 행동 수준을 할 수 있는 AI. 예를 들면 뭐 가사 로봇이라고 한다면 뭐 계란 후라이 좀 붙여줘 하면 계란 후라이 붙여주고, 뭐 방 청소 좀 해줘 하면 방 청소를 뭐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요거 작업해서 업로드 해줘 하면 뭐 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 정도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단계, 그게 일반 인공지능인데 아직은 지금 그 단계에 다다르지 못했죠. 그 단계까지 가려면 시간 좀 많이 걸릴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누가 먼저 도달할 것이냐에 대한 싸움. 그래서 이게 LLM을 넘어서 앞으로는 뭐 로봇 하드웨어 경쟁이 됐든 뭐가 됐든 표면적으로는 AGI를 끝없는 경쟁이 이어진다. 근데 여기서 양국 다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부분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언급드렸던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는 7월 29일로 현재 찍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월말에는 그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발표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 보시면 되겠고, 삼성전자 확정 실적 발표에는 이제 파운드리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기는 하죠. 파운드리가 흑자 전환을 했냐, 뭐 했냐. 근데 이게 세부 실적을 봐도 파운드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묶어서 나와서. 근데 지금 삼성 파운드리에 관심이 엄청 많잖아요. 저도 엄청 많거든요, 관심이. 그래서 그 주주총회나 이런 거 할 때 파운드리 관련돼서 어떻게 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 확정 실적 나오면 파운드리 관련해서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줄 거예요. 일부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6월 달에 월별 기준으로 흑자 전환한 게 실화면 3분기, 4분기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파운드리를 기반으로 조금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들을 타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외 움직이는 종목을 보면 조금 의미 있어 보이는 게 SK스퀘어. SK스퀘어가 지금 넥스트에서 3% 정도 올라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이 조금 올라왔어요. 살짝 올라왔고, 이게 이제 뭐 낙폭과대 반등인지 아니면 이란과 미국의 약간의 뭐 합의 기대감 이런 것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살짝 올라왔고요. 유진테크 전공정 부분에서 올라왔어요. 오늘 전공정주도 완전 박살이 났는데 넥스트에서는 살짝 올라오고, SK하이닉스 같이 올라옵니다. 2.4%. 가온칩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거는 다 이제 삼성 파운드리 관련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죠. 디자인하우스 같은 종목군들 올라오고, 후공정, 한미반도체, 그리고 한양 ENG는 그 클린룸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지금 넥스트에서는 반도체주,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주, 파운드리 관련주 이런 것들이 살짝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오늘 미장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눈여겨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나마 다행인 건 환율이에요. 그렇죠? 원달러 환율이 1,550원을 찍고 엄청나게 빨리 떨어졌습니다. 1,480원까지. 70원을 급락시켰거든요. 70원 급락. 이렇게 되면 미국 주식 하시던 분들은 조금 안 좋아요. 환율이 세게 빠졌으니까. 그래서 환산 이익 부분이 조금 달라졌다면 환율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DR 효과도 있고, 뭐 하나오션의 그 물량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또 긍정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최근에 이제 플러스로 잡힐 때가 종종 있는데 외국인이 사서 정고점까지 끌어올리지는 못해요, 제 생각엔. 하지만 하락하는 시장에서 하방 경직성을 조금씩 만들 수는 있지 않을까. 예전과는 수급의 결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